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3월 19일이고 화요일이죠? 예, 화요일이네요. 자, 오늘은 아,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이 31대 에이브람스 전차를 보냈는데 제가 손가락으로 꼽아 보기에 소개해드린 순서로 보면 5번째인 것 같아요. 뭐 5번째는 이야기는 없는데 5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4번이나 다뤘기 때문에 그것도 다양한 수단에 의해서 파괴된 모습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현대 전장에서 뭐 우리 K2 포함해서 각국의 주력 전차가 가지는 한계점, 그리고 향후 개량을 하거나 차세대 전차가 나올 때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되겠다. 왜 전장이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으니까. 자, 이런 걸 충분히 전해드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번에 소개된 이번 경우에는 그 파괴를 한 주체가 란셋 드론이에요. 자폭형 공격 드론이죠. 그래서 이게 또 새로운 거란 말이에요. 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무기 체계고, 이 란셋 드론은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전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무기 체계예요. 예, 공격 헬기를 대체했어요. 그래도 수명이 다 해가서 간당간당, 그래도 어딘가 아파치 헬기를 팔아보려는, 숨 넘어가는 보잉의 욕구가 있긴 했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그 공격 헬기가 하는 역할을 이 란셋 드론이 다 대체하고 있습니다. 가격이라는 면에서, 효과라는 면에서, 또, 그, 귀한, 조종사들의 목숨을 대신해서 이렇게 많이 널리 사용되고 있고 우리도 엄청나게 많이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간략하게 소개드리고 이 경위에 대해서 또 우리는 능동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의 드론 개발 방향, 예, 이 란셋 드론이 맹위를 떨치고 있고 개선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과연 최고의 드론인가 자폭 드론인가, 그것까지는 알 수 없어요. 뭐 지금 자폭 드론이 본격적으로 전쟁에 사용된 지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준비 중인 자폭 드론도 최소한 이거보다 동급 이상이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전차의 능동 방어 시스템 우리가 개발 중인 거, 그 보완할 점이 무엇인가, 이 이야기도 같이 좀 드려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거리가 많아져서 영상으로 하나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네. 자, 이거 뭐 여러 가지 러시아 쪽에서 나온 건데 인도네시아 쪽에서 이걸 실어서 보냈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제가 캡처를 한 겁니다. 인도네시아 말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 하니 러시아 쪽에서 공개한 자료라는 겁니다. 러시아 특수부대가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를 란셋으로 파괴했다. 어디서? 아브디프카 부근에서. 그래서 뭐 저는 영상을 봤고 이 캡처 사진만 보더라도 이 전차의 형상이 실루엣이 에이브람스라는 것을 짐작하기는 과히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앞에 다른 드론에 의해서 FPV 드론에 의해서 파괴된 전차처럼 저 뒷부분을 맞았어요. 예, 버설이라고 부르죠. 탄약 실내인데 거기랑 엔진 위에. 어떻게 보면 전차에서 장갑이 제일 얇은 부분이고, 전차전을 상정했을 때는, 전차끼리 전투를 상정했을 때는 포탄을 맞을 가능성이 제일 낮은 곳이죠. 예. 예, 근데 거기를 드론이 노린다. 이 란셋 드론 같은 경우는 완전 무인으로도 작동을 해요. 그래서 이 AI 아시잖아요, 인공지능. 그래서 그 이미지를 저장을 합니다. 이미 많은 무기 체계에서 그런 걸 하고 있잖아요. 이미지를 저장을 해요. 저게 전차다, 뭐 예를 들어 장갑차다, 어디까지 뭐 그것을 기종을 차종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지까지는 모르겠죠. 그런 건 극비했죠. 그렇지만 이게 전차라고 판단이 서면은 전차의 가장 약한 부위를 가서 공격한다. 이렇게 그냥 AI에 간단히 입력만 하면 돼요. 그러면 제일 약한 조기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예, 예, 예. 자, 이번에도 그래 됐다. 이것을, 란셋도 여러 가지 형식이 있는데, 사람이 유도를 했는지, 아니면 FPV 방식으로 더 정밀하게 유도할 수도 있고, 가장 또 최근의 형식은 보면은, 스스로의 AI로 공격할 수도 있어요. 물론, 수동으로 할 수도 있고, 이제, 드론 자체가 알아서 할 수도 있고, 이런 옵션은 당연히 있겠죠. 어떤 것에 의해서, 이제 타격을 줬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예, 예. 자, 볼게요. 이 보면 이제 제가 이게 뭐 그렇게 긴 영상은 아닌데 봤을 때 저 버슬 부분에 탄약고에가 불이 붙었고 제 추정컨대는
장약이 계속 불타올라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폭발로 이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영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 이후에 또 탄두까지 폭발을 했는지까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노란 동그라미는 승무원이 3명이 순서대로 나왔어요. 탈출이죠. 예. 근데 이제 영상이 진행되는 동안 보면은 이제 에이브람스 같은 경우는 승무원 4명이거든요. 우리 K2는 자동 장전 장치가 있어서 3명인데 한 명은 안 보였어요. 그래서 한 명은 안에서 사체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자, 란셋 드론 이 위키피디아 자료를 보면은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예. 란셋 1부터 해볼게요. 1은 제일 작은 거예요. 모양은 비슷해요. 예. 그 다음 란셋 3. 자, 란셋 1은 크기가 제일 작고 거기 실을 수 있는 임무 중량이 탄두 포함해서 임무 중량이 1kg이에요. 예. 그리고 뭐 한 3, 40분 정도 날아다닐 수 있고, 거리로 치면 일직선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 한 40km? 근데 그렇게 운영을 안 하겠죠. 이게 배회하는 드론이니까. 예. 그래서 시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30분 더 있을 수 있다. 이게 보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종에 따라서. 란셋 3는 좀 대형이에요. 대형이고, 자, 이거는, 임무 중량이 탄두 포함해서 3kg. 3kg이고 안에 이제 탄두는 뭐 대인 탄두도 넣을 수 있고 기갑용 탄두도 넣을 수 있는데 저 크기를 봤을 때는 충분히 보통의 그 뭐라고 할까 대전차 미사일 정도의 직경이 돼요. 아시다시피 이제 성형 자격 탄두는 속도가 아니고 이제 탄두의 직경에 의해서 파괴력이 관통력이 결정이 되잖아요. 자, 그리고 배회할 때는 뭐 속도가 100km에서 150km 정도인데 마지막에 돌진할 때 는 시속 300km까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정확한 정보는 없는데 란셋 3 정도 되면 FPV 기능이 있지 않느냐. 즉 조종자가 자기가 실제 드론을 조종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시연하는 거죠. 약간 가상현실처럼. 이제 그렇게 되면 타격력이 훨씬 정밀해진다는 부분이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프로젝트 53이라고 불리는 부분은 것은 가장 최신에 나온 거예요. 가장 최신에 나온 거고 크기가 가장 커요. 뒤에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임무 중량이 5kg 정도 돼요. 직경도 제가 보기에는 150에서 170mm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길이는 1m 이상 넘어가는 거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현궁보다도 크고 천검 뭐 이 정도보다도 커요. 어떻게 보면 직경으로 따지면 헬파이어 한 170mm짜리 그 정도하고 맞먹는 것 같아요. 그 안에 텐덤 성형 탄두를 넣으면은 관통력이 뭐 1m 이상 그냥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탱크를 전차를 파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가 봐서 란셋 3만 넘어가도.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레오파르드 2A6도 지금 란셋에 파괴된 거잖아요. 어떤 기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에이브람스를 맞아도 관통이 안 돼야 되는데 관통이 됐네 이런 건 전혀 아니죠. 에이브람스도 맞으면 당연히 관통되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리고 특히 약한 부위를 골라 맞췄다 그러면은 당연한 것이고 그거는 우리 K2도 당연한 것이에요. 예. 근데 이제 오늘의 영상의 의미는 뭐냐면은 그게 눈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예, 실제적인 위협이다. 이런 거죠. 자, 이건 러시아의 이제 란셋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공장인데, 뭐, 가격이 뭐, 란셋 1을 말하는 건지 3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35,000달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돈으로 치면 4천만 원에서 4,500만 원인데, 우리, 러시아 물가하고 우리 물가하고 또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현궁 미사일 같은 경우에 하나에 뭐 1억 정도는 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하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공격 헬기에 미사일을 장착하고 저게 탱크를 잡으려면 감수해야 되는 위험보다 엄청나게 많죠. 일단 미사일 여러 발 달고 있어야 되죠. 그러다 격추당할 수 있죠. 기체 잃을 수 있죠. 조종사 한 2명 손실될 수 있죠. 그거에 비하면 정말 저렴한 무기 체계다. 예. 그래서 공격 헬기의 위상은 현재 형태의 공격 헬기로는 이 드론에 다 밀려난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 예. 또 하나는 공격 헬기라는 게 사람이 타는 것이기 때문에 의외로 강조되지 않는 무인기의 장점이 뭐냐면은 피곤해하지 않아요. 그냥 24시간 뛰어놓을 수 있어요. 자동이 된다면 AI 다 있으니까.
24시간 작전 지역을 배회하면서 필요하면 타격할 수 있어요. 근데 공격 헬기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려면 공격 헬기의 대수가 뭐 최소한 3배 정도 많아야 될 거예요. 8시간 일한다고 보고 하루에 3교대 한다고 보더라도 거기다가 계속 급유한다고 내려 앉아야 되고 뭐 이래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수의 공격 헬기가 필요해요. 같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따지면은 이거는 훨씬 더 저렴해지는 거예요. 앞으로의 그리고 이거는 그렇게 복잡한 기술도 필요 없다. 예. 자, 이거는 가난한 자의 무기다. 북한 같은 곳에서 이런 것을 엄청나게 신경 많이 쓰고 있을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죠. 우리도 신경 엄청나게 쓰고 있죠. 그래서 전장에 휙 바뀌고 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그래서 또 이런 것을 떨어뜨리기 위한 어떤 전자전 무기 체계, 또 방어 무기 체계 이런 것들도 또 덩달아서 또 많이 개발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게 란셋 드론의 모습이고 1, 3은 똑같이 란셋 드론 1과 3은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1하고 3는 다. 근데 크기 차이 정도가 있는 거고 프로젝트 53이라고 불리는 거는 모양이 조금 달라요. 이거랑 제가 뒤에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 뒤에 프로펠러가 붙어 있고 날개가 2개짜리 프로펠러고 이게 동력원은 전기 모터예요. 즉 배터리로 날아다니는 거예요. 예. 오른쪽 저 앞에 붙어 있는 것은 EO/IR 시스템이겠죠. 당연히 저걸 찾기 위한 그리고 뭐 항법 장치 같은 게 들어 있겠고. 자, 이게 크기도 1m 남짓이기 때문에 남짓인데다가 전기 구동이기 때문에 거의 소리가 안 날 거예요. 아마. 거의. 그래서 자폭 드론류는 거의 피스톤 엔진이 아니고 전기 모터를 쓴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밤에 이게 2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자폭 드론이. 하나는 뭐냐면 정찰 기능도 돼요. 포격 유도 같은 거. 저기 위치를 파악하는 거. 낮밤으로 다 활동해야 되잖아요. 밤에 저기 머리 위에서 나무 위에서 돌면서 적외선 센서 찾는데 그때 들틀거리는 소리가 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10중 8구 전부 다 전기 모터로 간다. 되게 장거리 드론 고공으로 비행하는 그런 거 아닌 다음에는 물론 이것도 상당히 고공으로 비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야를 넓혀서 전체적인 전장의 분위기를 볼 필요도 있기 때문에 또 대신 가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폭 드론이니까.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어느 정도 마음속에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운영 방식에 대해서 이런 걸 보면서 하나씩 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최신 프라데토 532라는 란셋 드론입니다. 다르죠. 모양이 다르고 이건 X자 모양으로 됐던 날개가 앞뒤로 2쌍이었는데 이거는 날개가 한 쌍인데 X자도 아니고 이건 약간 바람개비 형상으로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일단 크기가 커졌고 탄두를 더 두꺼운 걸 실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무거운 거. 또 하나 특징은 러시아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봤을 때는 이게 자기들끼리 AI로 연결돼서 그게 된다는 겁니다. 군집 수험 공격이 된다는 거예요. 군집 공격이 된다는 것은 중복된 목표물을 동시에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생각했지만 다른 드론이 그걸 공격하면은 나는 우선순위에 차선에 있는 목표를 선택해서 공격한다. 자기들끼리 교신도 한다. 이게 스워프 작전입니다. 그렇죠? 군집 드론 운용이에요. 이거 AI에 다 관여되는 부분이죠. 그게 관여됐다. 이번에 이제 실전에 사용됐다. 우리도 그거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죠. 아마 상당히 한 완성 단계에 올라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이미 그런 연구 고민이 나온 지는 좀 됐거든요. 자, 그리고 이게 좀 전에 보신 그 드론인데, 요게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은, 요게 이제 캐니스트에 넣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차량이나 이런 데서 발사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 4발 들이로. 그 전까지는 란셋 1이나 란셋 3는 어떻게 발사했느냐면 캐타필터가 있었어야 돼요. 왜 우리 미사일 격추 시험할 때 이렇게 무인기 날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캐타필터에서 팍 쏘아 올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차에 싣고 다니면서 조립해서 그렇게 발사를 했거든요. 란셋 1하고 3는. 근데 이거는 이란의 드론들처럼 차량에 거치해서 바로 발사할 수 있게 발사하면 날개가 펴지게
그런 형식으로 진화했고 이미 뭐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의 자폭 드론도 이런 형식으로 이미 운영되고 있죠. 이스라엘 같은 곳에서도 언제 그걸 따라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보여주는 것은 러시아의 드론이 세계 최고다. 이런 이야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동등일 수는 있어요. 동등. 비슷할 수는 있지만 러시아의 지금 란셋 드론의 활약상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 각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최신 드론들이 이 정도로 위험하겠구나. 앞으로 전장의 판도가 드론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겠구나. 이런 걸 우리한테 이제 전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란셋 드론 왼쪽 동그라미 보이시죠? 노란색. 저게 이제 차량을 타격하는 장면인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지금 이제 성형 자격탄을 장비하고 있는 게 보이죠. 밑에 폭발을 하면서, 저기 메탈 제트가 뿜어져 나가는 게 보이죠. 오른쪽 위로 쭉 저렇게. 저게 철갑을 관통하는, 장본인이죠. 네. 자, 우리 드론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 드론이 운영되는 구체적인 자료를 보니까 우리도 이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후보를 하나 골라봤어요. 예전에 사용했던 자료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게 지금 LAH 소형 무장 헬기용으로 준비 중인 자폭형 드론이죠. 배회형 드론이고, 당연히 이제 저기 있는 뭐 수리온 공격형, 마리논 공격형에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네. 자, 이게 청검만 하더라도 청검이라는 무기 체계가 헬파이어만 장비한 아파치에 대비해서 생존성이 한 단계 한 세대 더 좋아진 거거든요. 예, 가시선 바깥에서 공격할 수 있음으로 해서 내가 즉 숨은 상태에서 날 노출시키지 않고 상대방을 공격한다는 거 헬파이어는 그게 안 되잖아요. 목표물에 도달하는 동안 이제 적게는 10초 이내, 많게는 20초 이상까지 겨누고 있어야 되니까 날 노출시킨 다음에 노출시킨 상태에서 그래서 청검 미사일 하나만 하더라도 NLOS 비가시선 공격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LAH의 값어치는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 외에 뭐 국산이고 값이 저렴하고 훨씬 더 다른 더 좋은 이유가 있는 것인데 거기다가 우리는 하늘에서 발사하는 이 배회형 무인기를 장착한다는 거예요. 자, 러시아는 아까도 보셨지만 이때까지는 캐타풀트에서 발사하다가 기동성이 떨어지죠. 네. 이제 차량에서 발사하는 정도로 바뀌었는데 우리는 이미 그거는 옛날 이야기고 헬기에서 발사하는 형태를 연구 중이다. 이거 이스라엘 옵션을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항공기에서 발사하는 무인기도 연구 중이에요. 예전에 한번 소개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저건 당연히 배터리 추진이겠다. 소리 안 나고 은밀히 활동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 정도는 확신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공개된 사이즈를 봤을 때 이것의 타격력은 상당할 것이다. 대전차 미사일로 치자면은 한 150mm급 이상 충분히 된다. 그래서 오히려 청검 탄두 같은 걸 그냥 같이 넣어도 되겠다. 현궁 탄두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몸통의 굵기를 봤을 때. 그러면 어느 정도 타격력이 나올 건지 짐작이 되시더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이런 드론 분야에서 엄청 앞서가고 있다. 이런 거를 거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제가 이제 5번째 에이브람 전차가 파괴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FPV 드론에 의해서 파괴가 됐어요. 요만한 드론에다가 밑에 일반적인 RPG의 성형 자격탄두 장착한 그 드론을 몇십만 원짜리죠. 그걸 두 방씩 맞았죠. 예, 그래서 엔진 장갑이 제일 얇은 엔진 윗부분하고 그리고 포탑의 뒷부분. 그래서 파괴가 됐고 세 번째는 T-72 전차의 성형 자격탄으로 추정되는 탄종에 의해서 파괴됐어요. 네 번째는 대전차 미사일인 코넷. 다섯 번째는 자폭 드론인 란셋. 자, 이렇게 보면은 사실 전차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디자인이 크게 안 바뀌었거든요. 사실 드론이 전차의 위협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차의 디자인은 예전에 전차 대 전차전 이거에 기반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상부나 뒷부분 이런 데는 장갑이 얇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값싼 무기
드론이 거기를 공격한다는 거죠. 자, 그 5대 중에 전차에 의해서 피격된 건 1대, 나머지 4대는 대전차 미사일 하나, 드론은 셋,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차에 의한 피격이 5분의 1, 25%밖에 안 돼요. 즉, 이 말은 향후 전차의 디자인이 바뀌게 될 것이다. 또는 방호 시스템이 바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주목받는 게 이제 능동 방호 시스템이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능동 방호 시스템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보고 싶어요. 상당한 수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전을 보면서 충분히 개선 사안이 추가가 돼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거는 DX 코리아에서 나온 그 K21 차체 기반의 105mm 화력 지원, 이게 제한 형태, 제한한 거죠. 이걸 뭐 채용하겠다는 게 아니고, 위에 보면은 이제 능동 방호 시스템이 보여요. 아마 레이더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아이언 피스와 유사한 능동 방호 발사체죠. 발사체가 있는 게 이제 보이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우리가 개발 중인 게 어떤 건지 일단 그 설명을 드리고, 저기서 추가로 보완해야 될 점, 이런 거에 대한 말씀도 좀 제 생각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게 2022년 10월에 나온 과제죠. 차세대 보병 전투 차량 다중 위협체 대응 지능형 능동 방호 기술. 일단 차세대 보병 전투 차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고 보면은 지금 K21 지금 추가로 생산하기로 한 분량 120대. 기존 레드백의 기술이 많이 차용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 중에 하나 처음 등장하는 이야기가 능동 방호 시스템 이야기가 나왔어요.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것은 이제 예전에 K2 전차용으로 우리가 능동 방호 시스템을 개발을 했지만, 그게 이제 주변에 있는 우리 아군에 특히 보병들한테 피해를 줄지 몰라서 실전 배치가 안 되고 추가 개발에 들어갔다,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 보병 전투 장갑차용으로 개발되는 게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날라오는 탄종은 똑같은 게 날라오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K2 전차용으로 배치가 보류돼서 추가 개발하고 있던 그 능동 방호 시스템이 어느 단계에서는 그것도 단계적으로 계속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제가 봐서는 특히 전장이 워낙 급격하게 바뀌고 있으니까 그것이 처음으로 채용되는 단계에 와 있다. 예,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제 일단 아이디어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군에서는 그걸 한번 들여다볼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그리고 이제 K21 장갑차에 뭐가 들어갈지 처음 달고 나올 것 같으니까 이건 것 같거든요. 네. 이게 보면 26년까지예요. 금년 24년이죠. 예, 예. 자, 그러면 장갑차가 추가로 생산되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생산은 지금 곧 들어갈 거잖아요. 24년도부터 120대인가 추가 생산하게 되면은 거기에 APS가 들어가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준비됐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핵심이 뭐냐면은, 이게 사실은 이제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말씀을 드려야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짧게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복합형 능동 방호 기술이 있고, 그 밑에 지상용 지향성 방위 기술이 있어요. 밑에 거부터 설명드릴게요. 지향성 방위 기술이라는 것은 뭐냐? 저게 대전차 미사일, 그럼 보통 레이저 유도든지 적외선 유도든지 이렇잖아요. 앞에 시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탐색기가 미사일 정면에. 거기를 우리가 레이저를 정조준해서 쏴서 그 시크를 눈을 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DIRCM이라는 것이고, 보통은 항공기용으로 헬기용으로 나한테 날라오는 지대공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개발된 거죠. 그게 최근에 소형화되면서 국산화됐어요. 그건 대단한 일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뭐 LAH나 아마 다 장비될 거예요. 우리 헬기 부분에. 그것을 탱크에도 쓰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과연 K21 장갑차에 이게 들어갈 것인가? 그것도 주목할 부분이에요. 초기형부터. 예. 즉 대전차 미사일이나 대전차 미사일들은 눈을 멀게 하겠다는 거죠. 시크를 맞춰서. 자, 대전차 미사일들은 보통 속도가 마하 1에서 마하 1.5 그 정도 사이로 날라와요. 나한테 맞을 때. 그 정도 요격할 수 있다는 거고, 그것은 움직이는 헬기에서 날라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게 되면 지상에도 된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 있고, 그거는 좀 쉬워요. 그렇지만 이건 엄청나게 새로운 기술이다. 이런 것은 드론 같은 데서 쏠 수 있다. 좀 전에 란셋 드론 같은 경우도 앞에
탐색기가 있잖아요. 거기를 겨냥하면 돼요. 예, 걔들도 속도는 마하 1 정도, 시속 300km로 온다? 그럼 마하 1이 안 되고 아음속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러면 대전차 미사일도 정면을 쏴서 눈을 멀게 하는데 그거는 쉽다. 그래서 일단 드론을 그걸로도 할 수 있다. 대신 저걸 탐지하는 레이더가 각도가 약간 하늘도 봐야 된다. 왜냐, 상부 공격용 탄들이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드론도 상부 공격이다. 그것은 레이더의 감시폭을 좀 넓혀야 된다. 자, 이제 A사 레이더가 기본이 된 마당에는 과히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국산화되어 있으니까. 네, 이런 점이 있어요. 네. 그 다음 첫 번째는 볼게요. 복합형 능동 방어 기술이거든요. 기존의 이스라엘의 그 아이언 피스트나 트로피 시스템, 요거를 두 개를 다 복합해서 쓰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대단한 거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더하기 DIRCM이잖아요. 예,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하면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등장 시기도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게 보겠습니다. 자, 이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아이언 피스트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우리가 처음에 K2용으로 개발했던 거예요. 꽝 해서 나가서 폭발력으로 포갑으로 유폭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아이언 피스트는 발사체를 발사를 할 때 상당히 빨리 나가는 것 같아요. 속도가. 예. 근데 이게 스스로 폭발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 우군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런 거가 있어가지고 추가 개발이 됐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지향성이 강조되는 것 같거든요. 지향성 포갑이에요. 옛날 같으면 360도로 꽝 다 터지는 게 아니고 좀 더 정밀성을 강조해서 즉 탄을 향해서만 날아갈 수 있게, 그래서 우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개발이 된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고속 위협체에는 아이언 피스 같은 방식이 맞다는 거예요. 지금 즉 이게 성형 자격탄 돼 있잖아요. RPG는 따로 있거든요. 이 성형 자격탄은 뭐냐? 이번에 T-72가 에이브람스를 한테 쏴서 격파시켰던 그런 전차에서 발사하는 성형 자격탄을 의미해요. 이런 포구 초속이 마하 5, 6 되는 거예요. 1800m 정도 되는 거예요. 초속이. 그 언저리. 철갑탄이랑 크게 다르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것까지도 격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이언 피스 같은 스타일은. 그래서 그런 용도로는 그걸 쓰고, 제가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철갑탄에도 쓸 수 있다. 해외의 다른 연구 과제들을 보면은 철갑탄에도 이런 방식으로 대응을 해서 철갑탄의 위력을 떨어뜨린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그게 있고, 그래서 그건 아이언 피스 같은 방식이 맞고, 저속 위협체 같은 경우, 특히 RPG나 가까이서 막 쏴 제끼는 거, 이거는 트로피 시스템 같은 걸 하면 된다. 트로피 시스템은 뭐냐면 안에 그 EFP를 상상시키는 거잖아요. 앞에 철판이 있고, 요철이 있는 철판이 있고, 그 뒤에 화약을 꽉 터뜨려요. 그러면 이 철판이 분리돼서 앞으로 나가면서 뭉뚱그려져서 총알처럼 만들어져서 쇠구슬처럼 만들어서 날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RPG가 날아왔을 때 그걸 여러 발을 쏴서 그걸 무력화시킨다는 거고, 스스로가 폭약이 아니기 때문에 옆에 우군에 대한 피해는 없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직격 타격으로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는 건데, 이게 들어가는 RPG나 대전차 미사일들이 들어간다. 자, 거기에는 그게 더 낫다. 오히려 트로피 시스템 같은 게. 그렇지만 트로피 시스템의 약점은 상대방 전차탄을 제어하기에는 대응 속도가 너무 느리다. 요건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복합형이라는 것을 의미했을 때는 뭐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겠다는 거예요. 예. 트로피 시스템도 가지고 아이언 피스 방식도 가진다. 즉 그것은 뭐냐? 우리의 상대방을 탐지하는 시스템이 탄종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 체계를 쓴다는 거예요. 내지는 장거리에서는 뭘로 먼저 타격하겠습니까? 당연히 DIRCM으로 먼저 미사일 같은 경우는 저속이긴 하지만 장거리에서부터 오거든요. 대응 시간을 우리가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그때는 DIRCM으로 먼저 요격한다. 그리고 그걸 뚫고 들어오는 애들이 있으면 가까이 오면은 트로피 시스템으로 EFP를 형성시켜서 그 탄자로서 파괴를 한다. 즉 전차탄이 날아온다. 그때는
아이언 피스 시스템으로 대응한다. 이걸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자,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란셋 드론이나 상대방 드론 공격에 의해서는 이 FPV 드론 같은 거는 자, 일단 FPV 드론 같은 경우는 그 DIRCM으로는 안 돼요. 그 센서가 없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뭐 센서가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오래 비추면 타격을 줄 수는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대전차 미사일과는 좀 다르라고 봅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RCWS를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RCWS가 정말 자동화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뭐 RCWS 당연히 자동화되어 있는 거지만 사람이 겨냥해서 쏘는 게 아니라 자동화될 필요가 있다. 전차에. 그건 드론에 대한 공격용으로, 드론에 대한 방어용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향후 나중에 레이저 무기가 나온다면은 레이저 장비가 거기 장착될 수 있다. 그러면 DIRCM 역할도 같이 할 수 있고 그거 하나로 저게 드론도 여기 가능하다.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20ml이나 30ml 유탄 발사기 같은 게 지금의 12.7mm 기관포짜리 있을 수 있다. RCWS 형태로. 그래서 안에 파편탄 같은 걸 쏜다. 안에 쇠구슬 많이 들어있는 거. 예. 자, 그거는 대인용으로도 우리가 쓸 수 있으니까. 전차로 달려드는 세력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대드론 대응하는 능동 방어 체계로 고민이 될 것이다. 지금 당장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리고 뭐 또 하나 추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이것도 보면 우리나라 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처럼 여러 청,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만 보더라도 지금 보면 3개, 4개, 5개 층까지 될 수 있거든요. 미사일 방어망이 우리 한반도 위로. 그런 것처럼 전차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네. 자, 여러 가지가 이미 중복되는 수가 있다는 말씀 제가 드렸고, 거기 또 추가될 수 있는 게 전자전 장치가 있지요. 저게 이제 드론 같은 경우는 그 전자전 장비를 무력화시키는 거. 예.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소프트킬에 들어가는 거겠죠. 소프트킬을 강화하는 방안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전차가 엄청나게 비싸질 것 같아요. 향후에. 그 말은 서로가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지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누가 가랭이 찍기 싸움이에요. 너 그거 개발 기술력이 있냐? 그것을 적당한 가격에 생산할 수 있고 생산하고 배치할 수 있느냐? 예. 나는 되는데 너는 못 된다. 그런데 그 두 전차가 전장에서 만나면 차이는 천지 차이가 난다. 이제 가랭이 누가 많이 따라가다가 누가 가랭이 먼저 찢어져서 포기하느냐. 그런 게임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전차가 엄청나게 고가의 무기체계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없는 게 생존성이나 부분이 현격하게 달라지고 전차 본연의 강점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도드라지는 그런 상대적 우위를 이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는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하드킬, 능동 방어 시스템의 소프트킬이나 하드킬 오늘 주로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보면은 시가전에서 이걸 쓰는 경우에는 시가전에서는 개활지가 아니기 때문에 소프트킬이 이런 거죠. 연막탄 터트려서 뭐 시야를 가리고 하는 부분이 주위에 작전 세력들이 같이 많고 또 건물에서 쏘고 너무 초접근 상태에서 쏘기 때문에 소프트킬이 시가전에서는 효과가 개활지보다 훨씬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야 된다. 능동 방어 시스템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런 걸 봤을 때 이번에 능동 방어 시스템, 트로피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메르카바 전차가 가자 전쟁 시가전에서 많이 파괴되는 모습이 있거든요.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메르카바 전차의 APS 능동 방어 시스템이 왜 시가전에서 많은 경우에 작동을 못했는지. 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